자, 이번 시간에는 수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제도 한꺼번에 우리 다 정리를 해봅시다. 수치제도라 하면 조세, 곡물, 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치체제의 정비, 수치체제의 정비.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 때에 정비되었던 체제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조는 토지에서 걷는 세금, 그 다음 이 용은 사람에게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조는 가가호호 집집마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는 지대, 땅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조세라고 했죠. 조세. 그 다음 이 용은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건 신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이라고 하죠. 역. 그 다음 이 조는 가가호 집집마다인데 이건 토산품을 납부하는 곡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 그 다음 고려, 그리고 조선이겠죠. 먼저 삼국시대를 보면 조세와 곡물에 관해서는, 조세와 공납에 대해서는 뭐에 따라서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 뭘 구분했다? 가가, 호호, 호를 구분했죠.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구분했다. 그래서 곡물과 포, 특산물을 부과했습니다. 역에 대해서는 조세, 공납, 역 중에 역은 삼국시대에는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일신라로 가볼게요. 통일신라에서 조세, 그 다음 공납, 역이죠. 조세는 생산량이 얼마요? 10분의 1을 수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0분의 1. 그 다음에 곡물은 원래 가가호 호세적 성격이었죠. 이제 촌락 단위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뭘 징수했다? 특산물을 징수했다. 역은 16세에서 60세의 남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요역과 군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국방의 의무죠. 그리고 요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16세에서 60세의 남자를 대상으로 했지요.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제대로 정비가 잘 되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조선시대 때 이야기지만 고려도 살펴봅시다. 수치체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봤죠. 첫 번째 뭐요? 조세. 두 번째 공납, 곡물을 바치는 거. 그 다음 역. 그래서 조세는 토지에서, 논과 밭이죠.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생산량이 얼마를? 10분의 1. 생산량이 10분의 1은 아까 우리가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통일신라부터 생산량이 10분의 1 얘기했었죠. 그래서 고려도 역시 생산량이 10분의 1입니다. 곡물은 중앙관청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을 통해 속현과 향소 부곡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을의 향리들이 집집마다 할당을 했죠.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연이라고 했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했죠. 근데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약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속현은 그 지역의 향리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향리들의 권한이 아주 막강했죠. 그래서 이때 향리들이 집집마다 이 곡물을, 토산물을 할당했습니다. 곡물의 종류에는, 공납의 종류에는 두 가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상공과 뭐가 있었다? 상공과 별공이 있었다. 상공과 별공이 있었고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상공, 별공했다가 조선시대에 가서
진상제도가 들어갑니다. 진상이 이건 언제예요? 조선시대 때 들어간다. 자, 조세 공물 역 중에 역 16세에서 60세 미만, 그러니까 16세에서 59세까지죠. 이때의 남자를 뭐라고 했다? 정남이라고 했고, 이들의 노동력을 징발했죠. 노동력을 징발해서 성을 쌓는다거나 도로를 닦는다거나 하는 일이 요역이고,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게 군역이었죠. 그래서 역에는 요역과 군역이 있었다. 역에는 요역과 군역이 있었다. 요역, 군역. 누가 대상이었다? 16세에서 60세 미만. 16세에서 60세 미만이 그 대상이었다. 고려시대까지는 아주 깔끔하죠. 조세, 공납, 역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조세는 10분의 1. 공납은 상공과 별공이 있었다. 상공은 뭐였다?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거다. 별공은 별도로 납부하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 수시로 납부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드디어 시험에 수치 제도와 관련돼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조선시대죠. 자, 조선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수치체제는 조세, 공납, 역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조세입니다. 토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과전법이 등장합니다. 원래 과전법은 언제였죠? 고려 말 공양왕 때에 유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권문세족들을 쳐내기 위해서 이 과전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바로 조선이 개국되니 조선의 토지제도가 과전법인 거죠. 과전법에선 역시 뭐예요? 1결당 얼마요? 10분의 1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1결당 10분의 1이 최고 몇 두에 해당됐다? 30두에 해당이 되었죠. 이 과전법 이후에 세종대왕 때에 가서 공법이 시행되는데, 세종대왕 때 공법을 보면 연분구등법이 있고요. 연이니까 뭐예요? 매년 나누어요.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매년 9등급으로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어요?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매년 9등급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자, 이 상중하로 나누었죠.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상중하로 나누었는데 여기는 상의 상중하, 여기는 중의 상중하, 여기는 하의 상중하예요. 그러니까 상상, 상중, 그 다음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가 되겠죠. 즉 상중하인데 이게 상상부터 하하까지 가면 9등급이 되는 거예요. 3, 3은 9. 여기가 몇 두예요? 미곡 4두. 2두씩 증가하니까 여기가 몇 두예요? 20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9개 중에 요거 하나를 빼고 2두씩 8개, 8이 16을 더해서 20두가 된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분 구등법은 매년 풍용에 따라서 1결당 최고 20두에서 4두까지 납부하도록 했던 게 공법입니다. 그리고 전분 6등법에 따라서 이건 토지전자죠. 토지를 나누었어요. 몇 등급으로? 6등급으로. 이 토지는 어떻게 나누었냐면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 이거에 따라 나누었죠. 그래서 토지를 비옥함 정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었다? 6등급으로 나누었고, 양안의 기록으로, 양안은 뭐예요? 이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을 뭐라고 한다? 양안이라고 한다. 그 다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4두부터 20두까지 이 풍용의 정도에 따라서 매년 여기는 상상, 여기는 중상, 여기는 하상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종대왕 때나 가능해요. 세종대왕은 이 공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또 2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태평성대였던 그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이게 이 복잡한 9가지로 나누어서 매년 연분 구등법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어려웠다 이 말이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걸 인조 때에 가서 영정법을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영정법은 인조 때 그냥 토지 일결당 미국 몇 도로 통일해버려요? 사도로 통일해버려요. 풍융에 관계없이 그냥 미국 사두만 걷자 이렇게 가는 게 영정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앞머리 따서 외우시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정인사. 그래서 영정법은 인조 때 그냥 일결당 미국 사도로 통일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조세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전법 있었죠. 태조 이성계 때부터 일결당 10분의 1. 그런데 최고 몇 도였다? 30도. 세종도양 때 어떻게 바꿨다? 연분구등법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서 그죠? 풍융에 따라 4도부터 20도까지 거두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복잡해서 영정법으로 인조 때에 가서 그냥 4도로 통일시켰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조세에 대한 부분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납입니다. 공납은 결국은 대동법으로 가는 건데요. 자, 공납 살펴봅시다. 공납은 중앙관청에서 지방 군현에 그리고 군현에서 집집마다 할당했죠. 공납은 호세예요. 호세. 집집마다 할당하는 거. 이 공납의 종류에 고려시대에는 상공과 별공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뭐가? 진상이 추가됩니다. 진상은 뭐냐면 지방관이 국왕에게 예물로 바치는 걸 우리가 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상공, 별공, 진상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 공납에는 방납의 폐단이 등장합니다. 방납의 폐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이 살고 있는 그 한양과 그리고 이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 남원에 지금 현재 남원에서 유명한 게 목기가 유명하고요. 또 남원 칼이 유명합니다. 근데 요 칼 만자루를 갖다가 한양으로 이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때로는 여기서 비생산물이 과세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운반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남원 지역에서 만약에 생산되지 않는 걸 갖다 바쳐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남원 그 지방관청의 향리가 중앙관청의 서리에게 이 향리가 중앙관청의 서리에게 야, 네가 우리 걸 좀 대신 납부 좀 해줘라. 이걸 우리가 대납이라고 하죠. 대신 좀 납부해줘라. 그래서 대납을 해주면 우리가 뭐 하겠다. 여기 수고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납을 하고 서리는 향리에게 지방관청의 향리를 통해서 이 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중간에 여기서 이 실제로 대납하면서 들었던 비용보다 정말 많은 비용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결국 누구한테 다 전가가 되겠습니까? 예,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못하게 할 이런 대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걸 대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중앙관청의 서리가 이 납부하는 걸 방해를 해요. 이걸 우리는 방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중간에서 이득을 마치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방납의 폐단이에요. 결국 대납함으로써 생기는 폐단, 이게 지금 방납의 폐단인 거죠. 이런 폐단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백성들만 죽어날 일이죠. 그래서 무슨 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대동법이 등장합니다. 대동법은 그 지역의 토산품 또는 특산물로 바치지 마. 그냥 토지 결수에 따라서 미포전,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납부하도록 하자. 그런데 토지 일결당 미곡 몇 두에 해당한다? 12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동법은 가가호호 집집마다 부과되던 이 토산품을 내던 걸 대신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 토지 일결당 미곡 12두로 토지 일결당 미곡 12두를 납부하도록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가호호 집집마다 내던 것을 이 지주에게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납부하게 하면 이 당시 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건데 왜 집집마다 부과되었던 걸 땅을 가진 양반들이 내게 했으니 땅이 없는 농민들은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주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동법 시행은 몇 년이 걸리냐면 100년이 걸려요. 100년 정도가. 누가 반대해서? 양반 지주들이. 왜? 가가호호 호세적 성격의 이 공납을 뭘로 바꿔버렸다? 토지세로 바꿔버렸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이게 공납이에요. 그 다음 역으로 가봅시다. 역은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정남에게 군역과 요역을 부과했죠. 16세에서 60세 미만이니까 이걸 교체에 따라서는 어떻게 쓰기도 해요? 16세에서 59세 이렇게도 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남이라고, 양인 장정을 정남이라고 하죠.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게 군역 또는 노동력을 징발해서 성을 쌓는 거나 저수지를 축적하거나 도로를 놓는 걸 요역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보면 세조 때 보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법은 뭐냐면 일보를 뭐라고 했어요? 2인이 일보를 만들게 해요. 2명이서 일보를 구성합니다. 근데 그 2명은 누구냐면 정식 군인이 되는 정군 또는 정병과 보인으로 구성이 돼요. 요 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보가 되죠. 일보. 그러면 정식 군인은 군대를 가겠죠. 그러면 군대를 가고 나면 이 정식 군인의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려? 이 보인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이 잘 보이니? 그 보인이 아니고요. 보인이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세조 때의 보법이라고 하죠. 자, 그런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 군대도 가야죠. 보이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것도 힘들지만 노동력을 수시로 징발해가지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 관에서 필요로 하는 걸 다 해야 돼요.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뭘 안 하려고 해요? 요역동원을 기피합니다. 노동력 징발해가지고 성 쌓기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요역을 대신하게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군역의 요역화. 지금도 여러분 저도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군대요. 그 당시에는 2년 반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군대 생활이.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진부령이나 이런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차들이 다니지 못하면 군인들이 그냥 모두 가서 그 제설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군 생활의 반절은 전부 다 그 제설 작업에 도로 닦기에, 물론 침수 피해가 난 지역에 우리가 가서 또 노력 동원을 해주는 건 뭐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군인이 군사훈련 받는 것보다 우리 사역병 모집해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게 더 힘들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노동력을 증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니까 군대 가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군역을 기피했죠.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이해졌죠. 기강이 약해졌어요. 기강이 이렇게 됐죠. 그런 와중에 방군수포와 대립이 불법적으로 성행해집니다. 방군수포는 뭐냐면 군대를 가는 대신에 포를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사서 군대를 보내요. 이게 대립입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성행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종 때 차라리 군대 가는 대신에 포를 걷자라고 하는 군적 수포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역 복무 대신에 포를 부담하게 했죠. 어떻게 해요? 2피를.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합법적으로 포를 2피를 납부하면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의 구분 기준이 되었냐면 양반과 상민의 구분 기준이 되었어요. 이제 상민이 포 2피를 납부하게 하고 양반들은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대신에 포를 납부하는데 포 두피를 납부하는 걸 이제 누가 했다? 상민은 했고 양반은 안 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포를 납부하니까 군인들은 누가 군인이 돼요? 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모병제예요. 모병제의 제도와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즉 양난 이후 5군형이 성립됩니다. 5군형은 이렇게 되죠. 훈어총수금 요 5개가 5군형이에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리고 금이형이 되죠. 이게 5군형입니다. 그래서 양난 이후에 5군형이 성립되면서 이 모병제가 제도화, 직업군인 제도가 제도화됩니다. 월급 받는 군인들, 이런 형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1년에 몇 필이요? 군포 2필을 납부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이제 납포군이라고 해야죠. 포를 납부하면 된다. 군대 가는 대신에 5군형이 성립되었죠. 그러자 이제 폐단이 발생합니다. 어떤 폐단이냐면 기가 막힌 폐단이 발생해요. 이제 양인장정 1인은 군포를 양인장 1인당 2필을 납부하게 했죠. 양인장정 1인당. 그런데 이 군포 납부도 이 부담이 되니까 농민들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도망을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 군포를 걷기 위해서 이웃니인자, 옆집 사람이 군포를 안 내면 그 옆집 사람이 대신 징수를 해야 돼요. 이게 인징. 친족에게 걷어요. 이게 뭐? 족징. 그 다음에 죽었어.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덤에다가 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양인장정이 2명인데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8필을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 나머지는 중간에서 다 착복한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황구는 뭐냐면 누를 황자의 입구자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코 질질 흘리고 하는 누런 코 입을 가진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게 황구첨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이 뭐였어요? 역은 16세에서 60세 미만이라고 했죠. 16세에서 60세 미만, 즉 16세에서 59세까지의 정남에게 부담시켰던 양인장정 1인당 군포 2필이 이렇게 다양한 명목으로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마을 단위로 총액을 정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을의 주민은 10명밖에, 양인장정 10명밖에 없는데 군포를 40필을 내라고 하면 한 사람당 산수적으로 계산해도 4필씩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따위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을 사랑했던 영조가 어떻게 해요? 균형법을 만들어요. 균형법. 여기 쉽네요. 그래서 균역법은 영조 때죠.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됩니다. 양인장정 1인당 군포 2필을 한 필로 줄여줍니다. 야, 백성들이 살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한 필로 줄여져요. 그러면 2필 납부하던 걸 한 필로 줄이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하겠다? 선무군관포 한 필, 그 다음 결작 2두, 그리고 각종 잡세를 이 균역법 시행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세도정치기가 지나고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이제 호포법으로 바꿉니다. 양인장정 1인당 군포 2필에서 균역법으로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 필로 바뀌었는데 이건 양인장정에게만 부담시켰던 건데 대원군 때에 와서 호포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누구도요? 집집마다 납부해라.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도 이제 포를 납부하게 한 거죠. 역은 요 흐름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공납 역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삼정 체제로 정립이 돼요. 근데 이 삼정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18세기 중엽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1700년대 중엽이죠. 왜 18세기 중엽의 삼정 체제냐? 앞에서 우리가 뭐요? 영정법 있었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대동법 있었죠? 그리고 균역법 있죠.
이게 이 세 가지가 정립되는 게 균역법은 영조 때 1750년이니까 18세기 중엽 맞죠? 그러면서 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법이 영정법은 인조 때, 대동법은 언제예요? 광해군 때 시작돼서 100년이 걸렸죠? 그 다음 영조 때 균역법.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정, 삼정은 뭐가 있어요? 전정, 그 다음 뭐요? 군정, 환곡이 있습니다. 삼정 뭐요? 전정, 군정, 환곡. 자, 전세는 이제 토지세죠.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는 1결당 20두 정도가 되었어요. 20.2두예요. 정확히는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미곡 4두 있었죠. 그 다음 대동법으로 대동미 토지 1결당 미곡 12두 있었죠. 그 다음 균역법 실시 이후에 결장미 2두 있었죠. 그 다음 삼수미세 2.2두가 있습니다. 삼수미세 2.2두. 그리고 요걸 모두 합치면 20.2두가 돼서 토지 1결당 미곡은 20두 정도를 거두어갔고요. 군정은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 필, 요거 균역법이었죠. 영조 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동법도 이 대동 및 토지세로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환곡제도가, 환곡은 뭐예요? 춘대 추납의 빈민 구제제도예요.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면 세금 납부하고 뭐 하고 나면 자기 집에 먹을 게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보리고개라고, 보리가 이제 아직 익지 않았는데 보리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씨가 맺히려고 하는 그때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요. 쌀은 다 떨어졌지. 이 춘궁기 때 봄에 아주 배고팠던 이 시기에 국가에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는 춘대추납의 빈민구제제도로서 환곡제도를 시행했어요. 좋은 제도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환곡의 문란으로 폐단이 발생하면서 이 환곡제도가 뭘로 바뀌냐면 점차 중앙 각 아문 및 지방관청에 뭘로 바뀌어버려요? 주요 재정원으로 변하면서 세금 부과적 성격으로 변해버려요. 환곡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 부과적 성격으로 변해버려서 이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삼정이 무엇인지 알겠죠? 세도정치 기간 동안 삼정의 문란으로 임술 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삼정이 뭐다? 전정, 군정, 환곡. 어떻게 삼정이 정립이 되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균역법이 1750년이니까 18세기 중엽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전정은 뭐다? 토지세다. 토지 1결당 미곡 20두, 정확히는 20.2두다. 군정은 뭐다?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 필이다. 환곡은 춘대추납의 빈민구제제도인데 점차 부세적 성격으로 변해서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이다. 자, 이제 폐단을 좀 살펴봅시다. 조선 후기 삼정이 또 문란해지겠죠. 근데 암기법은 없습니다. 전정, 군정은 다 외우세요. 그리고 환곡은 잘 쳐다보면 두 글자예요. 먼저 전정의 문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정은 토지세에 대한 거였죠. 자, 은결, 은자가 은닉했다, 숨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땅에서도 세금을 매겼다. 그 다음 진결, 진창이죠. 진창, 억만진창, 진창, 황폐한 진창에서 세금을 거두었다. 백성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겠죠. 근데 보니까 전정의 문란, 토지세의 문란은 뭘로 끝나요? 글자가 은결 결자로 끝났죠. 진결 결자로 끝났죠. 도결 결자로 끝났죠. 결결 결자로 끝나는 말은 전정의 문란 됐죠. 도결은 정액 이상을 징세했다. 도가 넘는 거죠. 그 다음 백지 징세는 보자마자 알아요. 백지의 징세 있죠. 백지, 공지. 여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어떡해요. 백성들이 살기 너무 힘들겠죠. 그 다음 군정의 문란,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 필이었죠. 인징, 이웃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징, 도망자, 사망자의 체납분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징수했다. 이게 인징. 그 다음 족징, 친족 족자죠. 도망자, 사망자의 체납분을 친족에게 징수했다. 강년체, 이 강이 내릴 강자예요. 승강기 할 때 강자거든요. 오를 승자 내릴 강 할 때 그 강년체는 60세 이상의 면역자에게, 원래 16세에서 59세죠. 60세 미만까지.
그런데 60세 이상의 면역자에게 나이를 줄여요. 아니 올해 61가 됐는데 59세로 내려가요. 갑자기 나이가. 이 죽일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게 강년체예요. 마감체. 마감을 시켜버려요. 지금 35살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9세까지 가려면 몇 년이 남은 거예요? 25년이 남았어. 25년치를 한꺼번에 다 일시불로 받아버리면 나는 죽으란 얘기죠. 이 나쁜 놈들. 백골징포. 백골이 되었어요. 이미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가서 살이 썩어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할아버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군포를 부과해요. 살지 말란 얘기죠. 도망가란 얘기죠. 도적이 되란 얘기죠. 황구첨정. 어린이를 장정으로 취급하여 황구에게 또 군포를 징수합니다. 환곡의 문란 뭘까요? 환곡의 문란. 춘대춘합의 그 빈민구제 제도가 이제 부세적성 쪽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환곡의 문란 보면 늑대, 반작, 가분, 허류, 입본, 증고, 탄정, 분석, 세전, 이무. 와 정말 많아. 근데 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는 뭐예요? 두 글자죠. 두 글자. 늑대. 필요 이상의 미곡을 늑대처럼 강제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 반작. 반대로 작성했다.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냥 두 글자다. 환곡은. 그리고 나머지 군정을 정확히 하시고 전정을 정확히 하시면 조선후기 3정의 문란을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죠.